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열의 9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어. 근데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열의 10이 이렇게 말하죠. 시장이 나빠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 사람은 자기 실력을 안 믿고 잃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안 보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같은 종목, 같은 시점에 매수한 사람들끼리도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한쪽은 수익 실현하고 한쪽은 물려서 반년을 끌어요. 정보도 같고 종목도 같고 심지어 매수 타이밍까지 비슷한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문제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뇌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가 증명한 팩트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시장이라는 환경에서 최악의 선택을 반복하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뇌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계좌를 파괴하는지부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뇌를 이기는 구체적인 무기를 3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을 사는 순간 뇌 안에서 3명의 적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이 3명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사도 결국 계좌는 파랗게 물듭니다. 첫 번째 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10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이 있죠. 그 기쁨보다 100만 원 잃었을 때의 고통이 심리적으로 2배 넘게 크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실험으로 증명한 거예요. 이게 투자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계좌에 빨간 불. 그러니까 수익이 5%만 찍혀도 우리 뇌는 공포를 보냅니다. 이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기분 좋은 이 상태를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팝니다. 5%에서 팔아요. 근데 마이너스 3가 찍혔을 때는요. 논리적으로는 여기서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하락 추세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뇌가 허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파는 순간 그 고통이 확정되니까요. 지금은 아직 안 판 거니까 진짜 손해는 아니야. 이런 착각을 뇌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이익은 짧게 끊어먹고 손실은 끝까지 끌고 가는 패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르는 건 더 오래 들고 있고 떨어지는 건 빨리 자르는 게 맞는데 우리 뇌는 정확히 그 반대를 명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은 더 교활합니다. 소유 효과라는 놈이에요. 여러분 집에 잘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보면은 그냥 낡은 머그컵인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심리가 주식에서 똑같이 작동합니다.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는 수천 개 종목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사는 순간 이건 내 주식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그 기업에 대한 나쁜 뉴스가 나와도 애써 외면하기 시작해요. 실적이 꺾여도 경쟁사가 치고 올라와도 이 회사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투자 대안이 널려 있는데 내 주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적이 손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회피 본능이라면은 두 번째 적은 내 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집착인 겁니다. 방향은 다른데 결과는 같아요. 둘 다 팔아야 할 때 못 팔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적은 현대 투자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놈입니다. 분석 마비예요.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하루에 리포트가 수백 개 쏟아지고 유튜브에서 누구는 사라고 하고 누구는 팔라고 합니다. AI가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금리는 어디로 갈지, 지정학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느냐? 아닙니다. 아예 결정 자체를 못 내리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무서운 나머지 완벽한 타이밍을 찾겠다고 이 분석 저 분석 뒤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손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 내 주식에 대한 비합리적 집착, 그리고 정보 과잉이 만들어내는 결정 장애, 이 세 놈이 여러분의 계좌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묻어두면 결국 오르거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은 나는 가치 투자를 하니까 남들 다 파는 바닥에서 싸게 죽거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두 가지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와 장기 방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샀다고 해서 영원히 좋은 주식일 거라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2000년대 초반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필름 카메라의 절대 왕자였죠. 누가 봐도 우량주였어요. 근데 만약 그때 코닥을 사서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묻어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디지털 카메라의 파도를 못 넘은 코닥은 파산 신청을 했고 주가는 휴지가 됐습니다. 장기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장기 보유가 효과를 본 사례는 실제로 많아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 그 핵심 근거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 분기마다 한 번은 점검해야 해요. 점검 없는 장기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은 완벽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보석을 찾아서 시장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린다. 멋지죠? 근데 현실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먼저 숨겨진 보석을 찾아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기관은 전문 분석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기업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건 개인이 소총 들고 전투 부대와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물론 가치 투자 전략 자체가 허구인 건 아닙니다. 특정 가치 지표로 분산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장기간 초과 수익을 낸 사례는 연구로도 확인돼 있어요. 문제는 나만 아는 숨겨진 보석을 혼자 찾아내겠다는 영웅서사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확신과 애착만 남고 원칙은 무너집니다. 경제학자 케인스가 아주 유명한 비유를 했는데요.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들이 가장 예쁘다고 뽑을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해야 상금을 타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내 눈에 아무리 저평가된 보석처럼 보여도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주가는 절대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제 가치가 아니라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숨겨진 종목 발굴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는 게 먼저예요. 자금 흐름을 읽고 비중을 기민하게 조절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건 꽤 많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건 이해했어. 근데 올라탔는데 꼭대기였으면 어떡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급등하는 주도주에 뛰어들었다가 바로 그 자리가 최고점이었으면은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을 자동으로 해주는 무기가 있어요. 추적 손절매입니다. 이름이 좀 무섭게 들리는데 원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등산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뒤에야 안전 요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올라가는 높이에 맞춰서 안전 그물을 계속 올려줍니다. 여러분이 100m 올라가면 그물도 90m까지 올라오고 200m 올라가면은 180m 올라옵니다. 발을 헛디뎌도 가장 높이 올라갔던 지점에서 살짝 아래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추적 손절매가 이 안전 그물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면서 고점 대비 10% 빠지면 팔겠다고 설정합니다. 주가가 15,000원으로 오르면 매도 기준선은 13,500원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에는 이 기준선이 그림자처럼 붙어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15,000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합니다. 14,000원, 13,600원.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13,500원을 찍는 순간 감정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매도가 됩니다. 결과를 보면요. 10,000원에 사서 13,500원에 팔았으니 35% 수익입니다. 최고점인 15,000원에서 팔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심리로는 거의 불가능한 어깨에서 파는 걸 시스템이 대신 해준 겁니다. 이익이 조금만 나도 팔고 싶었던 그 손실 회피 본능을 이기고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초입에서 이익을 지켜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점 대비 10%라는 규칙을 모든 주식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변동성이 큰 종목에 빡빡한 기준을 걸면 상승 추세 중에 잠깐 눌리는 건강한 조정에서 팔려버립니다.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너무 일찍 잘린 거예요. 반대로 변동성이 작은 종목에 20% 같은 넓은 기준을 걸면 하락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팔려서 손실이 커집니다. 핵심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평균적인 변동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기준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추적 손절매가 만능은 아닙니다. 옆으로 기는 횡보장에서는 작은 출렁임에도 자꾸 잘려서 오히려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건 모든 시장에 완벽하게 맞는 마법 도구가 아니라 변동성과 환경에 맞게 조정하면서 써야 하는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추적 손절매라는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공포가 밀려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매도 원칙이 있어도 애초에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넣었으면 한 번 틀리는 순간 끝이거든요. 프로 투자자들은 무엇을 살까보다 먼저 정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살 것인가. 이걸 포지션 사이징이라고 합니다. 몰빵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종목은 확실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붓는 그 유혹이요.
프로들의 세계에서는 이걸 파산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라고 부릅니다. 프로들은 이 종목이 얼마나 오를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을 때 나는 얼마까지 이룰 수 있는가? 여기서 많이 언급되는 보수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2% 규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의 거래로 총 투자 자본의 2% 이상을 잃지 않는다. 이 숫자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전략이나 자본 규모에 따라 1% 잡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높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은 한 번의 실패로 계좌에 치명상을 입히는 비중을 절대 걸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입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확 옵니다. 총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프트 규칙을 따르면 한 번의 거래에서 감수할 최대 손실은 1,000만 원의 이프트 2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유망해 보이는 A라는 주식을 발견했고 매수가 대비 10% 빠지면은 손절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얼마나 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500만 원은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500만 원어치를 사서 10% 손절하면 손실이 50만 원이에요. 총자본의 5%를 잃는 겁니다. 2% 규칙 위반이죠. 계산은 간단합니다. 최대 손실액 20만 원을 손절 비율 10%로 나누면 200만 원이 나옵니다. 1,000만 원 갖고 있어도 이 거래에서는 최대 200만 원어치만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강력하냐? 수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번에 자본의 20%를 걸고 5번 연속 실패하면은 계좌는 사실상 증발합니다. 근데 2% 규칙을 지키면은 5번 연속으로 져도 총 자본의 약 10% 정도만 잃어요. 이건 다음 몇 번의 성공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포지션 사이징은 대박을 터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생존의 기술이에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200만 원씩만 투자하면은 언제 큰돈 벌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큰돈 벌기 전에 계좌가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2가지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이익을 추적하는 추적 손절매, 생존을 보장하는 포지션 사이징. 이론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장이 급변하고 내 돈이 실제로 걸려있는 그 순간에 이 원칙을 감정 없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손절매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수십 번 망설여지고 조금만 더 반등할 거야 라는 희망이 이성을 덮어버리는 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의지력으로 싸우지 말고 감정이 개입할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매일 쓰는 증권 앱에 있는 자동 주문 기능을 쓰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이름이 달라요. 스톱로스, 자동 손절 주문, 트레일링 스톱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핵심 원리는 전부 같습니다. 주식을 사자마자 2가지 명령을 미리 입력해 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주식이 매수가에서 일정 퍼센트 빠지면은 바로 시장가로 팔아라. 이건 최악의 손실을 막는 절대 방어선이에요. 두 번째, 이 주식의 고점 대비 일정 퍼센트가 빠지면은 팔아서 이익을 확정해라. 이건 추적 손절매의 자동화 버전입니다. 이걸 설정하고 나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하루 종일 주가 창 들여다보면서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요. 오르면은 시스템이 이익 실현선을 따라 올리고 급락하면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자릅니다. 이건 편리한 기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철학의 전환이에요. 고통스러운 의지력의 싸움을 냉철한 기술의 영역으로 넘기는 겁니다. 시스템은 탐욕도 안 느끼고 공포에 떨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입력한 그 원칙을 그냥 실행할 뿐이에요.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종사는 이륙과 착륙이라는 핵심 결정에 집중하고 순항 중에 벌어지는 수많은 변수는 시스템에 맡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을 왜 사는지, 어떤 원칙으로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실행은 감정 없는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증권 앱마다 이 기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쓰는 앱을 열어서 자동 주문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으면 바로 세팅하시고 없으면 이 기능이 있는 증권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무기를 전부 드렸습니다. 추적 손절매, 포지션 사이징, 자동 주문. 근데 이 무기들을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매매 일지를 쓰는 겁니다. 그냥 몇 월 며칠에 뭘 사고 팔았다를 적는 가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리 전투 기록이에요. 왜 이 종목에 들어갔는지, 손절 라인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솔직하게 적는 겁니다.
탐욕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지는 않았는가? 공포에 질려서 원칙보다 일찍 팔지는 않았는가? 남들이 다 산다니까 따라 사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적고 나중에 돌아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뭐가 달라지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패턴으로 실수를 반복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로 보면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매매 일지는 그 실패를 가장 값진 자산으로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투자는 한두 번의 대박으로 완성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 원칙을 지켜서 살아남고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게 훨씬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한 방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어쩌면 좀 외로운 길이에요. 주변에서 누구는 뭘로 몇 배 벌었대 이런 얘기 들릴 때마다 흔들릴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원칙을 세우고 기록하고 돌아보며 자기만의 시스템을 묵묵히 쌓아가는 사람만이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빼앗기지 않는 부를 손에 쥡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건 시작일 뿐입니다. 추적 손절매의 변동성 기반 세팅법, 포지션 사이징의 고급 응용, 시장 사이클별로 전략을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